요거를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 성지순 선생님이랑 오늘 못 들어오신 분. 그리고, 네. 한 번씩 조금 읽어보셨어요? 예. 네, 제가 그동안은 말만 출판 기념회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삼국유사팀에서 매번 책 낼 때마다 출판 기념회 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했는데, 지난번에 아주 조촐하게 네 명이서 했거든요? 그때, 그 세계신화연구소 소장님이, 그분도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서문을 같이 읽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달락씩 읽었는데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순서대로 일찍 입장하신 순서대로 정규상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저 서문이 어딨나 가서 봐. 페이스북 읽는 건가요? 네? 머리글 예. 그리고 9페이지. 제가 예. 또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예, 페이지부터. 뭔가, 어딘가에 제가 또 뭘 해놨는데, 이건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어디 갔나. 예. 그래서 소리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 이거 보이시죠? 네. 예. 네. 요걸로 보셔도 돼요. 예. 머리글 읽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한 14장 정도 되는 중에 마음에 드는 곳, 그냥 아무 페이지나 눈 감고 쫙 펼쳐서 읽으셔도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아가지고 오남매라서 그런, 자기가 개발한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머리글 층부터 읽을게요. 예. 좋습니다. 예. 인문 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 한국 유사를 정독하며 공부해온 지 30년쯤 되는 것 같다. 90년 인도를 첫 세계 여행으로 다녀온 후 서라벌, 가야의 발음과 비슷한 인도의 슈라바스티, 가야의 지명과 수로왕, 수로부인과 연관된 수리아라는 산스크리트로 음사된 인명에 눈이 번쩍 띄었다. 그뿐 아니라 네팔 가투마트 석가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하여 손님을 지극정성 대접하는 두 나라의 문화와 절구질하는 모습, 인간적인 정서 등이 비슷함에 거의 문화 충격을 받았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인도 고전어 산스크리트어를 서강대 김진석 교수님께 배우기 시작하고 삼국유사를 다시 첫마음으로 천천히 정독하였다. 물론 그전에도 국어 국문학 전공자로 삼국유사의 형가 부분을 들여다 보기는 하였다. 예, 일단 여기까지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 이해하시죠? 뭐 지난 얘기니까 그대로. 예, 넘어갈게요. 네. 제가 계속 읽을까요? 네네네. 여기 그 한 시절 달라까지 읽으세요. 여기 네, 표시돼. 그 시절 인연으로 법연사 근처 경전 읽기 모임 도년스님, 송강사 수련원 법정 현은스님, 개운대 중앙승가대 불견국악원 해남스님, 동선사 불경서당 월은스님을 편력하였다. 연불보다는 제법의 마음을 두고 무늬만 선제동자 흉내를 낸 것이다. 1994년 훈민정음 불경 석고상절과 법화경 언해 등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이른바 전통 강원식
불교 공부를 스님께 배우러 다녔다. 그러고로 10년, 2004년부터 한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두 번째 박사과정을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논의었다. 그곳에서 나는 불교학을 세계적으로 배우면서 불교학자들과 훈민정음 불교를 공부하는 학제간 연구를 꿈꿨으나 여의치 않았고 새로운 삼국유사 연구 모임의 시절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12년 동안 국내 삼국유사 윤독회와 국외 대학에서 강의해온 삼국유사를 한국학의 텍스트로 받아 두 번째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름하여 삼국육사 한국학 콘텐츠 개발 연구,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가 주제인 이 논문을 뜻밖의 2015년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가까스로 나와 삼국유사 대중 강좌를 시작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예, 이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제 내력을 쓴 건데, 네.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인도 갔다 와서 산스크리트를 서강대 김석진 교수님한테 배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책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 선생님이 좀 천재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어디라 그래? 챈나이라고 그러나? 마드라스가 챈나이가 됐나요? 그 마드라스 됐나요? 예. 대학에서 거의 예. 한 10년 정도 그 산스크리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그 드라비다족의 문자인 그 타밀어까지 공부하고 온 굉장히 석학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 선생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늘 울분에 차 있다가 그냥 은퇴를 하신 거죠. 이제 산스크리트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런 그 학과를 서울대에 만들어야 된다면서 아주 그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후일담을 제가 전해드려요. 어. 그러면 저기 신부영 선생님은 또 어디 읽어보시겠어요? 계속 읽을게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예.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터키 국립 LCS 예, 대학 LGS. 예,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LGS. 예. LCS 대학교에 한국어 문학과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여 해외 한국학의 태동기를 함께하였다. 돌아와 불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다시 한국학 교수로 나간 것이 2010년 헝가리 엘테 대학교 엘테, 이거는 그냥 ELTE 한글자식 딴 건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뭐 에트바스 로란드 테데마니의 에즈겐 뭐 이런 엄청 그러니까 에트바스 로란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교. 예. ELTE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였다. 거기서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이 책들을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K-팝 콘텐츠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당시에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이 화두를 붙들고 그들이 알고 싶어했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철학,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얻은 결론이 그 결정체, 우리 고전 삼국유사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유럽과 터키, 인도, 미국 등에서 대학 특강을 하고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하며 지금까지 삼국유사를 K-클래식 콘텐츠화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 첫 번째 소설이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2016년, 그리고 두 번째 결실이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조 프로젝트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책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를 나눕니다. 사실 이 책은 자장과 선덕보다 원고는 먼저 탈고했지만 올해에서야 출판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라서 더 좋을지 모른다. 한 줄이라도 공부의 나이테가 늘지 않았을까 해서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미적거리며 원효의 경전을 들여다보고 답사를 한 곳이라도 더 가야 한다며 마무리를 못하고
해차를 부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원어와 춤추다는 2016년 서울 법륜사 불릴 아카데미 강좌와 월간 법륜 연자를 통해 시작되었다. 법륜사 주지 진경 스님과 불릴 아카데미 공부 도반들 덕분이다. 대가시게 감사드린다. 또 상금에서 쓴 연재 세 번째 책인 만큼 원효의 요속공주나 의상의 선녀 남자, 사복의 어머니 등의 경우 상금유사 여인과 걷다와 겹치고 원효와 동시대를 이끌었던 선덕과 김유신, 김춘추는 상금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정독하는 기회라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네, 여기까지. 네. 근데 사실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랑 그 원효와 춤추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재가 끝나고 강의를 하고 완성이 됐는데, 또 이제 이 책을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다음에 이 원효와 춤추다를 본 그 중국대 이제 불교학과의 그 서용길 교수님이라는 밀교학의 대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여인과 걷다에 비하면 이거는 원효와 춤추다는 너무 이렇게 글도 좋고 차원이 달라서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나는 그때 이거 그때 똑같이 쓴 건데 같은 해에 갑자기 물론 이제 고치고 더 집어넣고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출판사가 2016년인가 17년에 나오기로 했던 책인데 출판사가 자기네 맘대로 막 이상하게 편집을 해놓고 내가 쓴 글을 지네 맘대로 다 막 그냥 이상하게 걸레처럼 이제 찢어발겨갖고 고쳐놓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안 한다고 그러고 몇 년 그냥 처박아 뒀다가 이제 작년에 마음 먹고 다시 그 출판사 찾아가서 하겠다고 이제 거의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갖고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자꾸만 쌓이고, 그래서 2017년이 617년이 원효가 탄생한 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딱 원효 탄생 14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책을 내려고 했다가 지금 2020년 거의 12월 말일 날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를 하룻밤에 읽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원효가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여인은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니까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원효는 어쨌든 굉장히 호방하고 하여튼 호탕하고 걸림없고 대자유 무예인이고,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글이어서 그런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부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인과 걷다도 좀 읽어보셨죠? 그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게 없는데요. 특별히 글솜씨가 갑자기 국민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 늘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이어서 그럼 이익규 회장님 읽어주세요. 네. 2020년을 세계인이 총출연해 재미난 재난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이라는 비유를 한 사람이 있다.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난생 처음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철학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이다. 필로소피, 즉 지혜, 소피를 사랑하는 필로, 일이 철학이다. 여기서 지혜를 거창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는 일, 곰곰이 자신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일도 철학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나도 생각해보았다.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 분야의 한국학자가 되어 우리 인문 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미력이 남아 힘을 쏟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은 놀랍게도 늘 내 안에 계신 오래전 작곡하신
엄마와 함께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철학의 결과이다. 엄마는 한국전쟁 때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이 최종 학력을 마치신 분이다. 오남매 중 맏딸인 나를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하신 뜻을 이제와 생각하니 엄마는 못한 공부를 나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어렵다는데 2개의 박사학위를 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결론은 애초에 2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 첫 번째 할 때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교 박사과정은 그저 불교 공부를 한 10년, 불교식 표현대로 훈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 10년 동안 논문을 쓰라고 여러분이 무수히 고마운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10여 년의 공부를 모아 폭풍처럼 삼국유사 논문을 썼고 그것이 삼국유사를 이렇게 알 일이라는 라이센스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삼국유사 주행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지 세 번째 삼국유사 한국학 텍스트에 머리글을 쓰게 되었다. 그 달리는 힘의 원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오신 분, 열애이신 엄마께 이 작은 저서를 바친다. 2020년 10월 일마다 공덕동 아현글방에서 정진원 삼가스다. 일마다 공덕, 너무 멋져요. 네, 이 불교 여기에 공덕이네.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일마다 공덕 아현글방에서를 누가 또 이제 불교 방송 갔는데 물어보는데, 예. 제가, 또 하필이면 공덕동에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서, 왜 하필 내가 또 공덕동에 살까를 또 철학을 해보니까,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뭐 밥 먹고 잠자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다 공덕이 아니냐.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건강한 게. 그래서 묘한 이제 우연의 일치네. 예, 일마다 뭐 하는 일마다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예. 근데 숨 잘 뒤에 쉬고 공덕동. 잘 먹고 육회 상쾌 통쾌하게 아침에 이제 화장실 잘 가고 이런 것도 다 공덕이란 말이죠. 그 여력에 이제 이런 글쓰기를 해서 그 공덕동 또 이제 제가 아현글방이라고 쓴 게 제가 살고 있기는 아현동 아니 공덕동인데 길 건너면 아현동 주민센터예요. 그리고 제가 아현국민학교 나왔지. 아현동에서 거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순화동이라고 해서 그 중앙일보사 맞은편에서 태어나가지고 북아현동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들어가서 얼마까지 살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이 그 아현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의 뭐 한 40살 가까이까지 살았나봐요. 결혼 전까지. 그러고선 이제 공덕동이니 무슨 서교동이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아현동을 마주보는 공덕동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마다 공덕동 아현글방에서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제 이름을 붙였죠. 제 공부방이 아현글방입니다. 그리고 이 필로소피도 사람들이 필로소피 뭐라든지 뭐 철학하고 있네 뭐 무슨 개똥 철학 뭐 이러면서 왠지 나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고 뭐 거리가 먼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사실 철학이라는 한자어는 이 필로소피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거래요. 그렇죠. 밝을 철자고 배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뭐 밝게 배우는 거하고 뭔 상관인 번역인지 나는 일본의 이 철학이라는 번역이 잘못돼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학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언어학자이기도 하니까 그 어원을 이제 그 밝혀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거기까지 제가 쓰면 진짜 개똥철학일 것 같아서 그냥 어원만 밝혀놨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일 그게 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 살아가면서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씩의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문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나는 차례를 모르겠는데, 머리글이 인문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이고,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니까 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에필로그 211쪽을 여기다가 써놨어. 하여튼 머리글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그 여정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했다면, 프롤로그는 이 책의 제목 서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윤민정 선생님이 이 프롤로그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은 혹시 정해진 게 있으세요? 읽어보고 네. 싶으신 데가? 예. 177쪽이요. 177쪽 좋습니다. 네. 원효 찾으셨어요? 인생 이모작, 네. 인생 이모작. 네. 한참 넘기세요. 177. 그 넘어갔는데. 너무, 네. 넘어갔네. 어렵네요. 177. 예. 네. 제가 찾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전 어딘지 네. 대충 아니까. 원효의, 인생 이모작. 여기 네, 뭐 나왔는데? 예. 원효의 인생 이모자. 주인공, 요속과 설총. 삼국유사에는 원효에 대한 기록이 10번 남짓 나오는데 세분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다. 원효는 태어날 때부터 덕가모니 부처와 탄생담이 같고 신라의 부처를 처음으로 빛나게 하여 원효라고 스스로 이름했을 정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해 스승에게 배울 것이 없었다고 한다. 출가 후 의상, 대공, 대안, 사복 등과 교육. 교유 교육. 일화를 남기며 신라를 대표하던 승려 원효가 캔들 메이커를 자처하는 일을 벌인다. 삼국유사에는 풍전창가 하였다고 하는데 풍전은 상례에 벗어난 행동이라는 뜻이다. 곧 다음과 같은 소동요 못지않은 노래를 거리에서 불렀다는 것이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허락하려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 하여튼 이 얼레리 꼴레리에 해당하는 노래를 무열왕이 알아듣고 원효와 요속공주의 합방이 이루어진다. 원효는 이와 같이 요속공주에게 공개 구원을 하고 예상했던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여 이름도 설총이 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원효는 마음먹은 바가 있었던지 설총을 낳고는 흑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소성 거사라 이름하고 본격적으로 신라의 대중불교를 정착시킨다. 화엄경 보살문 명품에서 말한 일체 법에 걸림 없는 무예인 한 길로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났네. 의 무예 곧 걸림없는 원효불기를 실천한다. 온 나라 천촌만락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부처와 나미아미탑을 연부를 가르친다. 그동안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던 신라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시킨다. 그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고 무예라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누구나 부처를 알게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초불교의 효시이다. 네, 요거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왜요? 그 귀족들만의 네. 같은 종교를 그 모든 그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또 그 아무 그 꺼림낌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그게 참 멋졌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어디든지 이제 펼치면 저는 이제 그 후일담 이야기가 이제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이제 원효의 인생 이모작이라는 것도 지금 다 여러 선생님들 지금 다 항공유사 인생 이모작 전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항공유사 읽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어저께 러시아 특강 하면서도 너희들이 이 상공유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러시아 최초의 상공유사 그 한국학 전문가가 되고 학자가 될 수 있다. 해봐라. 막 이제 제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됐어요. 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원효가 7세기에 이미 이렇게 21세기에 우리한테 인생 이모작을 하라고 스님이 되었다가 소설가사가 되었다가 하면서 인생 이모작 하는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서동요 노래도 사실 그 19금이 아니라 거의 69금 노래 아니에요? 맨날 그 밤마다 그 남자를 만나고 둘이 끌어안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는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가 그런 뜻인지 선생님들은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는 거가 이렇게 연상이 안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가 그 정확한 뜻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허락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임자 없는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라는 건 자루가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음과 양이 만나야 하는 그 내용을 거의 나는 직설법으로 이걸 지금 떠들고 돌아다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찌그리는 이걸 이제 무열항은 설총을 낳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봤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이도 낳을 수 있겠지만 이 원효가 출가해서 이제 혼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결혼도 해가지고 그 수행자와 제가자의 두 인생을 다 살아서 내 나름대로 이제 완전한 이제 민초불교를 창시하겠다. 그러려면 승려도 돼야 되지만 이렇게 세속에 우리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희노애락을 겪는 이런 사람들의 그 삶도 경험해 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무열학만 알아들었다는 것도 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약간씩만 이렇게 조금씩 비틀어서 보거나 이렇게 그 행간의 뜻을 이렇게 쳐들고 보면 거기에서 이 원효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지만 또 자기의 경험치만큼 자기의 어떤 살아온 어떤 공부의 양만큼 두께만큼 이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아무데나 한번 또 누가 눈 감고 펼쳐서 읽어보세요. 정규상 선생님, 네. 차례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표현하는데 예. 바닥날 몇 페이지예요? 안에 아직 지금 여기. 이 해골 얘기를 할까? 하도 유명한 거니까. 해볼 얘기요? 좋아요. 예. 예. 61페이지에. 61페이지요.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안에 이게. 네, 읽을게요. 예. 네. 원효와 해골물, 그 오해와 진실. 상국유사 hun보편 전후 소장사리조의 그 유명한 원효의 해골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의 허를 찌르는 해골물의 여러 버전 이야기를 통해 원효의 역사는 당나라 유학 시도 전후에 달라진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예인 원효가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한밤중에 해골물을 달게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기절 축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 그여 간밤에 감노수가 아침에 구역질로 바뀌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일체유심조의 윤회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 삼국유사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송대 찬영이 전술한 송고순전 북송시대 법안종의 명명연수가 지은 동병록 해홍각법이 찬술한 임간록 어디에도 원효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 고산사의 화엄연기회권에는 의상과 원효가 무너진 무덤을 둥그린 줄 알고 잠자고 있을 때 귀신이 머리맡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송고승전을 그대로 한 그림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원효의 우도성 내용에도 일체유심조라고 딱히 쓰여져 있지는 않다. 당나라 유학도 한번 시도한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650년과 661년에 10년에 걸쳐 어렵게 이루어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종종 잘 알고 있다는 고 믿는 것이 정작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음을 목도하게 된다. 가령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누가 말해보는다면 반박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할까. 삼국유사 상권 홍법변 전후수장사리조에 보면 당나라 유역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온다. 영의원년 경술래 원효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려고 고구려에 갔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대로 돌아갔다. 용사원년 16년에 방에 들어가 기엄법사에게 배웠다. 666년 문왕 원년이었고 그 직전 660년에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 말은 삼국통일을 도모했던 김춘주 무열왕이 죽은 해라는 뜻이기도 하다. 원효 김유신과 함께 동시대에 살며 삼국통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삼총사 중 한 사람이 막이 내린 시점이다. 그때 원효는 44세가 되어야 당나라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의상은 625년생으로 617년생인 원효보다 8살 아래다. 삼국유사에는 8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의상 없이 원효 없고 원효 없이 의상이 없다고 할 만큼 두 사람의 관련 일화가 많다. 앞으로 차근차근히 들여다볼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요 그림이 재밌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 다 보세요. 이게 이제 원효고 요 안에 있는 게 의상 같아요. 그 얼굴로 봐서는. 그러면 두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누워서 자고 있어요. 더 크게 하면 더 아마 크게 보일 거예요. 옆에 누가 자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니, 저기 뭐지? 세 사람이에요, 세 여기는 사람. 지금 이건 이제 무슨 시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또 이쪽에가 머리 두고 또 다른 이제 스님들도 같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그 일본 그 이제 화엄연구 회관도 연구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그러니까 둘만이 간 건 아니지 않는가. 뭐 자장이 그 당나라로 갈 때 뭐 승실 중 10명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같이 간 사람들이 뭐 시종이든 뭐든 뭐 후배든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그림도 이제 그 귀신 회골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 꿈을 꿔갖고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해갖고 이 그 교토 고단사에는 그 해골 뼈다귀나 무슨 뭐 해골 바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귀신만 그려져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허를 찌르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명인데요. 하나, 둘, 셋, 4명. 네 명이죠. 예. 네. 아니 그 머리만 보이는 게 해골 아닌가요? 예?
그 머리 위에 있는 저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작게. 아, 그래도 얼굴은 제대로 돼 있는데 그건 어. 뭉툭해진 게 없잖아. 아이고, 어디 갔어. 그쪽은 예. 이게 저기 이 그림이 몇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예. 행운 여기는 지금 아니에요.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아니에요. 그림에는 하나, 몇 명 있는지 둘, 셋, 있어요. 넷 이렇게 나와요. 네. 4명이에요. 음. 도깨비에서 귀신은 저 일본식 스타일 귀신이고 네, 예. 선생님 일본 도깨비 뭐라 그러죠? 윤민자 선생님? 오니요, 오니. 오니. 이게 영원이죠. 오니 그림이에요? 야, 이건 언니. 그래, 일본 귀신들은 항상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뿔이 나 머리에 있어요? 뿔이 좀 있고, 모르겠어요. 뒤에 그 갈기가 있고요. 한국 귀신은 좀 머리를 풀고 다 이렇잖아요. 예. 이게 이거 뿔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서 있잖아요. 음. 머리들이 네. 갈기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교토 고산사에 그려져 있는 화엄 연기 회관도의 이제 의상과 원효의 일대기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불교학과의 그 서영길 교수님이 저한테 뭐 차원이 달라졌다느니 뭐 잘 썼다느니 뭐 단번에 뭐 반을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느니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그 40대 중반에 제가 불교학과 들어갔거든요. 그때의 저로 이제 계속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이제 한 어린 학생으로 초심자로 이제 제가 뭐 종경록, 임간록 뭐 이런 책을 이제 하고 그래 그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지금 이쪽으로 공부한 걸로 치면 그 선생님은 계속 보직만 하셨지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신 선생님이거든요. 40년 동안 논문 쓰는 일을 해온 사람인데 논문 정도는 읽고 썼죠. 이제 제가 그러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부영 선생님 또 아무데나 눈 감고 읽어주세요. 나는 31쪽 읽을게요. 네? 31쪽. 31쪽? 난세와 송아지의 다빈치 코드. 네. 이것도 재밌죠? 네.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예. 그 후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시기를 묻자 소정방은 난세라는 게 공황을 닮았다는 전설 속에서 난세와 송아지를 그려보냈다는 것이다. 얼핏 뜬금없이 보이는 이 답장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신라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도 그 뜻을 해독하지 못한다. 결국 원효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자 원효가 대답하였다. 사독 하나니자랴. 이 대답 또한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 다빈치 코드를 어떻게 풀 것인가? 1. 송아지와 난세를 그리는 것은 둘이 떨어지라는 것을 일컫는다. 2.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는 뜻이니 송아지와 난세를 그리는 것은 그 물건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3. 송아지를 그리고 난세를 그리는 것은 화독, 송아지를 그리다와 환한, 난세를 그리다의 반절음으로 혹한 즉 빨리 돌아가라는 속한의 뜻이 되는 것이요. 신태영 여기에요. 바로 몇일까? 나는 3의 해석이 가장 근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라 시대의 현가가 남아있고 그 현가를 기록한 글자를 상처를 한다. 그러니까 원효는 이 현철의 반절식 표현으로 답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요점은 두 글자를 합쳐서 한 글자로 읽는 것이다. 이런 반절 형식은 오래전부터 어려운 한자의 음을 표명할 때도 자주 써오는 방식이다. 이건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중국어. 근데 중국어는 우리나라는 음절을 소성, 중성, 중성으로 나누잖아요. 네. 중국어는 너무 잘라요. 반절로. 성모와 음모. 그래서 네, 성운학이라고 얘기하죠. 예. 성모와 음모인데 그게 바로 반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로 한자 이거를 좀 한자
플러스 임금학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어. 예를 들면은 근데 앞에 첫째 그 성모는 화에서 따고 끝에 네. 왕에서 따서 황 이렇게 되는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사전이 전부 다 그렇게 반전 옛날 사전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서 발음을 그렇게 해서 막 썼대요. 그 무슨 그 옥천 옛날 명나라 때 뭐 만든 옥천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것도 전부 발음 기호를 그렇게 만들어서 예, 그걸 이제 반절식 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그 반씩 앞에 반 뒤에 반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해서 예, 이제 그 사서 같은 것도 그 논어맹자 뭐 그 중용제약에도 예, 어려운 한자들은 다 주석으로 그렇게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반씩 그 붙여가지고 그 글자의 음을 적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이거는 한문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은 뭐 떨어지라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어쩌란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떨어지는 게 전쟁통에서 무슨 뜻인가, 후퇴를 뜻하는 뜻인가, 뭐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반절을 해서 속한, 빨리 돌이켜라, 빨리 유턴을 해라, 후퇴를 해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거를 어찌됐든 이 당나라 소정방의 암호를 왜 얘는 이렇게 뭐 신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림 암호를 써서 보낸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고구려 첩자나 이런 예, 거를 이제 그 첫 번째 전에는 그 고구려 첩자한테 들키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신라 사람이 그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후퇴를 못하면 신라가 이제 그 완전히 전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정방이 결국은 당나라 그 장수인데 그 이제 그 고구려 백제를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는 또 그 신라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암호를 어렵게 쓰는데 니네들이 내 암호를 해독한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빨리 후퇴를 하라고 했어 라고 이제 방패막이 하기 위한 이런 그 암호문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두 번째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읽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거 이렇게 글자 맞추는 퍼즐 그 게임이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 책을 그 읽은 그 여행 작가도 이 자기는 이런 쪽으로 한자도 모르고 뭐 중국어도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역시 선생님이 이제 중국어 그 한글로 배우자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걸 바로 또 아무래도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시나 봐요.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여기는 에 있는 해석도 만일 이 첩자가 가다가 들키면은 네. 그러니까 신라군이 보기 전에 고구려군이 먼저 보면은 큰일 나거든요. 예. 그 그림으로 했다는 게 그렇게 지금 책에 그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 말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군사 기밀을 그 이제 그 저기 들키지 않으려고. 예. 그리고 또 한 그래서 가지는 음. 자기네들이 더 문화적으로 앞섰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 연도를 써놨지만 그 661년에 이 저기가 650년 661년에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원효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661년이 무열왕이 죽은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문무왕이 대를 잇지만 그 정권이 바뀌는 거니까 이 불안한 그 이제 정권을 자기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당나라로 가기는 좀 어려워서 돌아온 것도 이런 식으로 좀 묘한 게 아닌가? 라는 또 다른 해석을 또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회장님, 이익수 회장님 시간이에요. 저는 그 103페이지 103페이지. 고산사에 전해지는 의상과 첫 수제자 선묘. 예, 고산사 그 더울 때 갔었으니까 예. 여기네. 그죠?
그 생각이 나서 예.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양귀비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당나라 미인이 이렇게 이제 후덕하고 좀 지금 눈으로 보면 뚱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귀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네, 좀 그랬어요. 고산사에 전해지는 의상과 첫 수제자 선묘.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의 공이 그 명성이 자자한 의상스님.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나라의 진영을 모본으로 하여 그려졌을 것이라 추측하는 고산사의 의상스님 진영을 찬찬히 바라본다. 흰 얼굴 후덕한 모습이다. 조선 영조 때 그려졌다는 우리나라 범어사의 진영도 얼굴이 흰 편이다. 부처님의 후신이자 성인으로 추앙받고 그의 제자들도 아성으로 칭송됐을 만큼 그의 가마는 크나크다. 그러한 그에게 10대 제자보다 먼저 제자가 된 선묘 아가씨. 그녀가 있어 그의 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자칫 짝사랑 연정이나 선덕여왕을 사랑하다 불귀신이 되고만 쥐기처럼 비극적으로 끝났을 세간의 이야기가 불심으로 승화된 사랑 얘기 한 편이 고산사와 그 근처 현면이사에 흐르고 있다. 이상은 화엄정의 교조이다. 삼국유사의 아버지는 김한신이고 29세에 황복사에서 출가했다고 하니 하나 부석사비의 전하는 19세기 출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650년 원효와 함께 당나라 불교 유학자 요동으로 갔다가 첩자로 몰려 수십일 만에 풀려난 후 11년 만인 661년에 드디어 유학을 다시 떠난다.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이루어내는 집념을 사나의 의상. 이렇게 중국 당나라의 어렵사리 첫 발을 딛자마자 배멀미로 탈진한 의상을 도와줄 우리의 주인공 선면왕자가 등장한다. 양주의 주장인 유지인의 집에 도착해 머물게 되는데 그의 딸 선면왕자 또한 절세가인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러브라인은 자연의 질터, 선면은 한눈에 의상을 흠모하게 된다. 그러나 의상은 출가한 스님, 더욱이 어떻게 온 유학인가?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물처럼 꿈쩍없는 의상을 위해 선면은 마침내 더 큰 사랑을 결심한다. 이 생에서 뭐가 아니고 무시해요. 뭐 이거는 유치한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녹같이 꿀떡도 않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이 생에서 맺지 못할 남녀간의 결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스님께 기위해 대승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한다. 이상의 불제자로서 의상이 대업을 이루도록 공양을 올리고 공부와 교화, 불사를 성취하는데 진심전력할 것을 발언한다. 이 또한 의상의 교화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대목은 석보상절의 선예와 구이의 만남을 연상시킨다. 연등부를 맞이하기 위해 구이의 꽃을 얻으려 하던 선예에게 구이는 세세생생 선예의 부인이 되는 조건으로 꽃을 건네 후생의 석가모니와 야수다라는 부부의 연으로 만나게 되지 않던가. 이상은 그 후 화엄종 2조 지엄에게 8년 동안 화엄을 공부하는데 이때 종남산 율종의 개조인 도선율사와도 교류한다. 그리고 중국 화엄의 3조인 현수법 장과는 귀국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교류를 맺는다. 10년 공부 후 671년 의상이 신라로 귀국하는 길에 그동안의 보시공덕에 살해하기 위해 다시 선묘의 집을 찾아간다. 과연 인사차 방문만이 목적이었을까? 그 지방 수장의 딸이자 꽃답게 아리따운 선묘왕자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선묘의 조각상을 보면 당나라의 후덕한 양귀비를 연상시키는데 당시 기준에 부합하는 미인의 모습다. 그러나 선묘를 애답게 하기로 작정한 듯 야속한 의상, 선묘가 의상 스님을 위해 준비한 옷과 집기들을 가지고 의상이 탄 배로 달려갔을 때 앞불사 배는 떠나가고 있었다. 그 간절함과 의상에 대한 귀명으로 그녀는 일심으로 염원한다. 원컨대 제가 서원했던 대로 이 공약물이 저 배에 닿게 하여지이다. 그러자 질풍이 불어 그것을 새털처럼 가볍게 배에 안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에 놀란 선묘 더 큰 발언 다시 한번 원컨대 이 몸이 큰 용이 되어지이다 하고 바다로 몸을 던지니 과연 용이 되어 그 배를 이끌고 신라에 안착하였다는 이야기.
시장이면 감천이라는 말에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전심전력 사랑할 수 있다면 종교도 천지 자연도 그에 감흥하고 감동한다는 놀라운 이적. 안도연의 시 연탄재만큼 뜨거운 사람조차 되어본 적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아득한 이야기. 귀국한 의상은 화음을 펼칠 터를 찾는데 하필 500명이나 무리짓고 사는 이교도들의 거처가 안성맞은. 그러자 용이 든 선묘가 의상을 호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신이 큰 바위판에 그들의 머리 위 공중에 떠서 겁을 주자 달아나 절을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허공에 뜬 절 부석사라 이름하였다. 의상은 여기서 화음을 펼쳐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중에서 10대 제자를 두게 되었다. 왜 이거를 읽으셨어요? 아니 그 영주 그 부석사도 생각이 나고 네. 선면왕자 물론 사진도 있지만은 그 생각이 나서 또 고산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네, 우리 다 고산사에 갔었죠. 이익배 회장님하고 윤민자 선생님은. 근데 그때 선묘니사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묘니는 선묘 비구니 스님절 그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네. 선묘니사는 못 갔었던 그런 네,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그쵸? 없어졌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고선사가 그 옛날에는 굉장히 큰 절이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절이죠. 네. 산 전체가 고산사라서 땅은 넓은데 거기에 네. 비해서 그 절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살림집 하나만 있는 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하고 꼭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거를 이제 윤독을 할 때 저는 약간 이제 변사처럼 읽으면 이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선묘를 애달게 하기로 작정한 듯 야속한 의상, 뭐 이제 뭐 그리하였던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묘가 의상 스님을 위해 준비한 옷과 집기들을 가지고 의상이 탐배로 달려갔을 때 앞불싸 배는 떠나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듣지 않을까. 그 간절함과 의상에 대한 기명으로 그녀는 네. 일심으로 염원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그리면서 글을 쓴 거예요. 원컨대 제가 서원했던 대로 이 공약물이 저 배에 닿게 하여지이다. 아주 간절하게. 그러자 질풍이 불어 그것을 새털처럼 가볍게 배에 안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에 놀란 선묘. 더 큰 발언 다시 한번. 원컨대 이 몸이 큰 용이 되어지이다. 하고 바다로 몸을 던지니 과연 용이 되어 그 배를 이끌고 신라에 안착하였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왜 용이 되고 싶었냐면은 중국 당나라로 의상 혼자 배 타고 갔잖아요. 대멀미를 너무 해가지고 선묘낭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뭐 반쯤 죽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간병을 하다가 선묘낭자가 의상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의상이 신라로 돌아가다가 다시 배멀미로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자기가 용이 돼서 그 배를 떠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을 안고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시는 다 아세요? 안도연의 시 연탄재라는 시? 예,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뭐 너는 언제 이만큼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연탄재만한 사랑도 못하는 현대인들이 이 선묘의 사랑의 뭐 100분의 1, 뭐 1000만분의 1을 알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써본 거죠. 그러면 윤민자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일 마지막 이거를 읽고 싶은데. 예. 몇 페이지요? 아니, 213쪽이요. 223쪽 맨 끝이네. 213쪽. 213쪽이요. 네. 원료의 충분 체인징 파트. 이 에필로그. 예. 네. 아니, 선생님, 좋습니다. 아까
예. 제가 그 177조 거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제 이모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원효 대사. 그런데 예. 그분이 그러니까 요속공주 만나기 전하고 후의 생활을 그 이모작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일단 일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예. 아,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요속공주 만나기 이전에는 그 네. 불교를 가지고 그 대중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셨는지, 이제 아니면, 그 이야기도 이제 그 분황사에서 화엄경을 쓰잖아요. 네. 거기에 아, 이제 네. 뭐 십주, 뭐 십신, 십태양 뭐 이렇게 이제 쭉 10가지 단계로 이제 부처가 되는 보살의 길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네. 십태양은 돌이킬 회자 향할 향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글을 보면서 나를 네. 위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걸 인풋이라고 요새는 이제 영어로 하고 그것을 네. 뭐 이렇게 책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입력했으면 출력해가지고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 아웃풋의 과정을 이제 그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상구보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화 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화 네. 중생을 이제 중생들을 교화시킨다라는 뜻인데 나 스님, 나 고승대덕, 나 잘난 사람, 나 머리 깎은 중 이러면서 뭐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훌륭한 줄은 알겠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좀 먼 그런 사람인데 네. 원효는 그 십회양품 돌이켜서 대중을 이제 교화하는 이제 글에 이르자 내가 왜 글로 이 회양을 하고 있지? 나 회양은 나가서 실천하는 건데 아,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붓을 꺾고 저자거리로 나가서 그 조롱박, 무예박을 두들기면서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탑을 하고 부처를 말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요석공주와 설총 그 결혼도 해보고 남의 남편 그 여인의 남편도 돼보고 아버지도 돼봤기 때문에 아, 네. 네, 그 인간적인 것을 훨씬 더, 또 그때가 전쟁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전쟁통에 가서 남편이 죽기도 했을 거고, 뭐 부상을 당하기도 했을 거고, 뭐 그 이제 다 약탈당해서 굶주려 보기도 했을 거고, 자기 자식이 그 이제 굶어서 죽는 모습도 봤을 거고, 이 모든 네. 것들을 이제 자기도 몸소 같이 이제 경험을 하고, 너 슬프지? 그러고 안아주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다음 정토로 가야 하느니라.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이게 괴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네. 그 길을 저는 택했다고 봤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회양하고 나서 하는 걸 회행? 네, 선생님. 회행인가요?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공부하는 거는 수행. 응? 네. 공부하는 걸 수행한다고 그러잖아, 수행. 수행,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런 걸 회향이라고 그러냐고요. 회행? 회향, 예. 회향? 예, 돌이킬 회, 돌아올 회, 예, 예, 네모 2개 있는 회자에다가 예, 예. 향할 향, 해서 회향. 회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를 반드시 남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풋 하는 거. 내가 어딘가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100만 원 이상의 어치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회행. 예, 회향. 예. 예. 그러면 예,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네, 이 제일 마지막 글은 너무 멋져서 제가 조금 읽고 다른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시면 되겠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서로 이제 저기 체인징 파트너를 하세요. 네, 돌아갔습니다. 네, 제가 먼저 조금 읽겠습니다. 이제 원효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 처음에는 그저 삼국유사 속의 10가지 남짓 스토리텔링을
모아서 그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원효의 훌륭한 학식이며 학문 이하 전문 학자들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삼국유사의 원효가 체인징 파트너를 부르며 춤추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관통하며 살았던 7세기는 만만치가 않았다. 그가 관통하며 살았던 7세기는 만만치가 않았다. 나 그 순간적으로 윤민자 선생님이 원효가 좀 하연한 줄 알았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살았던 내가- 7세기는 그렇지가 않았어. 왜 내가라고 맞췄어요. 나왔어요 내가 거기? 좀 바꿔서 읽어주세요. 거기서 왜 내가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삼국중 선생님은 아, 전생에 원효셨던 거야. 맞지 무슨 삼국중 가장 약한 신라와 상대적으로 강한 백제와 고구려가 나라를 뺏느냐 뺏기느냐 각축을 벌이고 그 뒤에는 초강대국인 당나라가 떡 버티고 도와주는 척하며 15삼킬 야욕을 벌이고 있었다. 지옥 같은 전쟁의 시대였다. 불국토를 구축하려는 염원 덕분이었을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복한 신라였다. 네, 그 다음 선생님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그럼요? 다음 순서대로? 네, 읽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통일을 한 신라인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 나라의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어쨌든 전쟁이 끝나 행복했을까? 그야말로 삼국이 피비대로 가득 찼을 통일된 신라에서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전쟁의 후유증에 허덕이는 백성을 보고 원효는 결연히 불을 꺾고 저작거리로 나왔다. 승려의 옷을 벗어던지고 구들과 같은 소빈이 되어 심지 처자식을 두게 되었을 그는 중생의 회로애락을 함께 경험하였다. 오래 굶주리고 병들고 부상당하고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광대가 되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위로하였다. 각설이처럼 바가지를 두드리고 노래처럼 함께 연부를 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심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가 나타나면 고통 속에 빠져있던 마을과 여자거리의 사람들이 함께 바가지를 두들기며 노래하며 춤을 추었을 것이요. 상처뿐인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웃음의 꽃을 피웠을 것이다. 그저 그뿐이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누구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치면 더 이상 걸릴 것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 그렇게 일도 출생사 대자유 무해인으로 살라고 그는 백제든 고구려든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춤의 파트너는 흥석도 백제도 고구려도 없었다. 누구라도 걸림없이 좋았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혼자 다 읽으면 안 되잖아요. 좀 제가 읽을게요. 예. 원효, 우리는 이렇게 오래 함께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정작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선 그의 이름은 어떻게 불렀을까? 첫 새벽, 사톨, 시당, 서당. 우리는 그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원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부터 살펴보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수박득할 게였을까. 7세기를 관통하며 살다가 1400년 전에 원효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고 노래한 당대의 사람들. 거기에는 원효가 활동하던 시절의 선덕여왕과 김춘추, 김유신도 있고 계공과 대안, 낭지도 있다. 절친이자 도반인 의상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원효는 그들과 따로 또 같이 그만의 길을 걸었다. 풍전 등화의 약속을 신라에서 이들과 힘을 모아서 신라의 백성들과 힘을 합쳐 통일 신라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후에는 통일 신라인이 된 모든 백성들을 위무하는 것이다. 평생 지기인 의상은 당나라 유학의 도반이요 깨달음의 도반이다. 원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한 무예가와 무예는 그 노래와 춤이 원조 스승인 대안과 혈공이 있다. 대안은 법화경의 성불경 보살 같은 존재로 누구에게나 존경의 축원을 아끼지 않던 신라의 성불경 보살이요. 계공은 삼태기 화상으로 원효에게 모해박을 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교화를 가르친 원효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민초 불교의 출발점은 이 두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저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상은 뭐 말할 나위 없죠.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2가지가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상을 둘로 나누지 않고 의상 두 이야기를 합쳐서 원래는 10개의 이야기인데 9가지 이야기로 제가 차례를 맞췄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제가 김유신, 김춘추, 선덕, 진덕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제의 절, 고구려의 절, 그런 이제 답사를 갔던 그런 이제 그 챕터를 한 장씩 더 넣었죠. 그리고 이 원효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이지지 천재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 없이 저절로 다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 스승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스승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일체 만물이 전부 다 스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삼태기 화상이라고 부른 해공 그 여시 5호의 주인공 있잖아요. 원효가 책 쓰다가 모르는 것만 있으면 해공을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하루는 이제 그 냇가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뭐 여시 너는 그 똥을 누웠구나, 5호 나는 고기를 누웠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해공이 사실은 삼태기 화상이라고 불리게 맨날 지게를 지고 삼태기를 이제 등에 메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각설이 타령 같은 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안도 이제 누구에게나 뭐 대안 그렇게 한자로 큰 대자 편안한 안자를 써서 아이고 뭐 크게 안녕하십시오, 뭐 아이고 뭐 아주 건강하십시오, 뭐 장수만세 하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합쳐서 무예가 무예물을 만들어서 원효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안에 크게 건강하십시오, 크게 평안하십시오라는 인사말로 이제 그 스님의 이름이 됐는데,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었어요. 항상 불경,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뭐 이제 그 하잘것없는 뭐 거지라든지 뭐 노비라든지 이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불경 보살입니다.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별명이 상불경 보살인데, 그 대안도 신라의 상불경 보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익배 선생님, 마지막 구절. 예. 그리고 요석과 설총, 그야말로 원효를 원효답게 한 인물이다. 요석이 있어 지압의 소송거사가 될 수 있었고, 중생의 희로애락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삼국유사 곳곳에 출연하여 그를 깨우치는 또 다른 원효의 관음보살이었다. 설총은 신라 10편이 될 청춘호람의 아들이자 원효가 죽어서도 고개 돌려 애틋하게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게 해준 주인공이다. 이제 원효와 작별해야 하지만 문무왕과 신문왕, 김흠순과 김인문도 더 쓰고 싶고, 용과 관련된 사찰 이야기도 더 하고 싶다. 그리고 투르판에서 발견된 판비량론의 원효도 더 만나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이 생에 헤어지지 못할 것만 같다. 원효를 만나 오롯이 즐거웠다. 그리고 산뜻하게 손 놓지 못해 오래 괴로웠다. 이제 무예가와 무예물을 대안과 해공에게서 본받아 원효만의 것으로 만들었듯이, 나도 이제부터 나의 노래를 부르고 내 식대로 춤을 추며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대인 대안은 지금 말로 안녕 안녕이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안녕, 그리고 책을 통해 만나는 그대 부디 건강하시기를. 무예가 노래는 요즘 다시 열풍이 부는 트로트 버전으로 또는
각설이 다령조로 크게 흥겹게 춤은 한삼자락 휘날리는 탈춤 버전으로 또는 차차차 스텝으로 경쾌하게 내 안에 붙여시어 나만의 탑을. 와우. 예, 아까 왜- 아니, 예, 이 책을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까지 가야 그 이제 통일신라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 예, 그 사람들도 내 얘기도 해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리고 또 이제 김음순, 김인문도 이제 유신의 동생이고, 이런 사람들도 중국 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그 신라에 돌아오다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룡사라든지 선묘낭자가 용이 됐다든지, 이 불교에서의 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까 난세와 송아지의 다빈치 코드처럼, 알면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보물창고가 될 것 같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 그때는 중국이 이 세상의 전부고 중심인 줄 알았는데, 원효의 책이 그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투르판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우주대 스타예요. 뭐 세계적인 석학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더 공부하고 그쪽에도 좀 가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효를 만나서 글을 쓰는 동안 마치 이 원효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겹게 춤추면서 솔직히 바가지만 두들겼어요. 그 손에 잡히는 게 바가지였으면 지금 잡히는 아무 그 펜대나 무슨 책상이나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라도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는 그 꼬맹이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 그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게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얼핏 나와서 아까 그 선생님이 하산을 해도 되겠다는 둥, 여인과 걷다 보다 차원이 다르게 잘 썼다는 둥,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인과 걷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랬을 것이야 라고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첫 번째 대중서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제 인생 모토가 에라 모르겠다거든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막 이러면서. 각설이파랑 같이 부르지 막 이제 이러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원효처럼 살지를 못하는 것이냐. 이 7세기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이렇게나,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무예가 무예무를 이제 원효가 자기 스승들에게서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나도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의 무예무와 무예가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대한 스님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 해공 스님도 삼태기 화상도 이제 이제 매력 있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삼태기 화상은 오늘 제가 미왕사를 한 30년 동안 아주 아름다운 절로 만들고 이제 그 주지를 고만두는 미왕사의 금강 스님이 자기 별명이 젊었을 때 폐사된 절에 돌멩이를 날라서 이제 집을 짓고 그래서 항상 지게를 지고 다녔대요. 길도 없어서. 그래갖고 자기 이름이 지게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태기 원효의 스승 해공 삼태기 스님이 이제 20세기에 오면은 지게 스님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오늘
그래서 그때도 그 사람이 뭔가 삼태기에 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오늘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한 스님이 그렇게 축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크게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안녕 안녕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안녕이라는 말도 그 뜯어보면 대단한 뜻이 들어있죠. 그 편안한 안자에다가 그 이제 이 영자도 아주 그 편안함이 이제 배가 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도 빨리 안녕,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 독자도 부디 건강 하시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지 말고 살아남기를, 그리고 무예가 노래는, 신라 시대에는 일종의 어떻게 향가처럼 불렀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21세기에는 트로트가 열풍이니까 트로트 버전으로, 이제, 불러도,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저께 러시아 특강에서, 이제 그 향가를 국악 버전으로 이제 하는 퓨전 국악으로 부르는 걸 했었는데, 요즘에 그 국악하는 애가 트로트 체전인가? 트로트의 민족인가에서 얄미운 사람이라는 걸 이제 부르는 그 장명서라는 그 이제 가수가 있어요. 근데 국악하는 인간문화재 선생님도 걔가 트로트 가수로 변하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노래가 뭐 거부가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럼 내가 이런 노래를 막 따라 부르라고 아이들한테 하고 나도 막 따라 부르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노래는 하지 마 그러면 듣기 괴롭다고. 왜? 못 떠요, 못 떠요.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못 불러. 근데 하여튼 트로트 버전으로 이제 그 향가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각설이 타령 쪽으로 해도 좋고, 이제 춤도 뭐 탈춤처럼 봉산탈춤, 이게 저는, 표지가 봉산탈춤 한 사람자랑 이제 부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표지를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이 표지의 의미가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 국악이나 뭐 우리 전통 무용, 뭐 탈춤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무예물을 생각해도 좋지만 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차차차 같은 거 그런 스텝으로 경쾌하게 무예물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효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다 네 안에 붙여 있어. 내 안에 붙여 있고 나무 아미타불. 극락, 파라다이스로, 우리는, 꼭 가야 돼. 갈 거야. 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 정토로 비유합니다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한 줄이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부처시여, 당신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예경합니다. 원효가,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 나의 부처님 존경합니다. 제 인사를 받으십시오. 이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안에 부처시여 나무아미타불로 끝을 냈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아까 왜 그 선묘 읽었을 때 네, 의상대사가 671년에 귀국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시절에 그 김인문이가 당나라에 거의 볼모로 잡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선묘도 돼 있지만 역사 보면은 네, 그때 이제 그 당나라가 신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네,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민민은 이제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대사가 겸사겸사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귀국을 했다. 사실은 그렇죠. 국익 예, 차원에서. 주의하는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김인문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원효 없이 의상 없고 의상 없이 원효 없다고 썼잖아요. 원효도 한 1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을 원효의 부분으로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너무 의상이 아깝다. 의상책을 네.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제가 앞으로 몇 생을 더 살아야지 이걸 다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모든 절은 거의가 다 의상대사가 지은 거잖아. 그쵸. 의상, 자장, 원효 네. 뭐 이렇죠. 거의가 네.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소감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되니까 정규상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니, 참 좋은 자료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삼국유사라고 여러 군데 얘기를 삼국지라는 분이서 책도 이제 보니까 원효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근데 네. 그게 연결돼서 한 책으로 이렇게 일단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드신 거는 굉장한 하여튼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참 좋게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신부영 선생님 어디 가셨어? 삼국유사에 푹 빠지신 우리 정 선생님, 앞으로도 삼국유사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고 힘들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감을 뭐 한 줄이든 길게든 말해준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4권의 책을 썼잖아요. 삼국유사 3권, 이제 월인석과 네. 1권. 근데 네. 어쨌든 4번째 쓴 이 책이 가장 이제 좀 이제 내가 이렇게 얼지 않고 내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개성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많이 풀어놓은 책이라는 거에 다 이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좀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책인데, 일단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기자간담회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으로라도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저께 이 출판사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앞으로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둥, 뭐 그런 헛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 짜증나게. 그건 알겠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책을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이제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꾹 참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사회화가 돼서 옛날 같으면 때려쳐! 막 이럴 텐데, 안 해! 막 이러고. 어쨌든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신부영 선생님, 예, 오늘 책, 출판 기념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독후감에다가 제가 하나 쓴 거 있었어요. 예, 마이크 쪽으로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독후감 하는 거 있죠? 책방 교보문고에 들어갔었나? 그 책 밑에다가 독후감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 쓰셨어요? 예,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 한류라는 게 이렇게 뚫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분야별로. 이제 BTS는 노래로 붉어져 나가고, 그다음 우리 운동으로도 많이 나갔잖아요. 뭐 지금 영국에서 활약하는 그 친구들이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그렇게 해가지고 손흥민이 예? 영국. 손흥민이 축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국기보다 훨씬 더 크게 붉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류가 가지 쳐가지고 붉어서 나가는데, 자꾸 붉어서 나가다 보니까는 그걸 담고 있는 자루가 피곤해진 거예요. 자루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삼국유사나 이런 거는 전체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자루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자루를 키우는, 자루를
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크는 게 우리가 그래서 정 교수님이 그걸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썼는데 잘 안 들리는 모양이죠. 네, 잘 안 들리고 교보문고 어디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또 독자 리브난에다 쓰신 것 같아요. 그 저기 어디? 독자 리브난이 있는데 네, 독재 거기다 쓰신 것 같아. 아, 독자 리뷰? 여기에는 없네. 아니 그 교보 사이트 들어가서 예.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교보 들어가서 예, 이 여기. 책을 치고 예, 여기. 책을 이렇게 검색하면요 책 밑에 독후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독자들이 읽고서 거기다가 독후감을 써놓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 나는 못 써놨어요. 찾겠네. 예,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 문화 전체적인 발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국유사 같은 걸 세계에 알린다는 게 이 안에는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재가 콘텐츠가. 네. 그래서 참 큰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예, 진짜, 읽은 지 정말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내 오장육부를 다 보는 일이잖아요.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정신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자판해 놓고 파는 느낌? 그런 게 저는 되게 이렇게, 견딜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민망하고, 내 꼴 안 보이기도 싫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제 책을 쓰는 거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이제 에세이 같은 거를 쓰거나 그런 건 이건 잡문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안 쓰고 못 쓰고 그러다가 정말 이러다가 그냥 이번 생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죽겠다. 회항에 뭐 희우자도 못 해보고 이제 끝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또 나오기 전에는 이게 책이 될까? 나 혼자 거의 무슨 머릿속에서 그 미친 사람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쓴 건 아닐까? 역사적으로 이제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맞추고 연대도 이렇게 살펴보고 했지만 또 내가 혼자 이렇게 빠져갖고 그 연도나 이런 것도 다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뭐 비난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모든 생각들 때문에 되게 좀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책처럼 나오니까 처음에는 책처럼 나온 게 너무 이제 뿌듯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좋은 이제 소감을 이렇게 한두 사람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쓰기를 잘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이 알려지고 또 뭐 제가 뭐 다 맞는 말만 했겠어요. 뭐 또 수정 보완하거나 이렇게 또 오류 같은 걸 잡아주면 그 다음에 또 진보판 같은 거를 내고 개정판 같은 걸 내고 이거에 힘입어서 이제 이어서 속편을 계속 시리즈로 아마 이제 다음에 쓰게 되면 이걸로 시리즈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의상, 김인문, 김음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7세기의 숨은 공신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무슨 책을 그럼 낼 거냐 그러면 춤추는 얘기 했으니까 노래하는 얘기 해야죠 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해야지 인생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상가 14수만 갖고도 충분히 책 한 권이 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효 10가지 얘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련이 자기가 또 이제 흥에 겨워가지고 시를 써놓은 것들도 한 5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련의 그 찬탄하는 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고 이런 함축적인 의미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강의하면서 들은 이야기, 또 이제 외국 학생들하고 특강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K 클래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삼국유사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2권 정도 더 쓰고 싶은데 사실은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도 지금 1권 냈지만 최소한 5권은 더 쓸 수 있어요. 그 여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음만 먹으면 10권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만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앞으로 이 사람 이렇게 했어? 나는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그 중에서 그 권씩은 맡아서 이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이모작 하셔야죠, 원효처럼. 오늘 뭐 인생 이모작의 원효를 배웠으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으세요.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